북한 유도 영웅한테 탄광을 준다고요? 평양체육관에 이창수의 동상이 세워진 날이었습니다. 세계선수권 우승, 아시안게임 은메달, 국제대회 메달만 17개. 북한이 세계에 내세우는 단 하나의 얼굴이었던 그 선수가 단 한 번의 패배로 지하 670m 탄광 막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상대가 하필 한국 선수였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어요. 사상투쟁 자아비판 자리에서 그한테 2분도 못 버티던 선수들이 앞에 앉아 웃으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공화국 영웅이 동상까지 세워진 사람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석탄 물속에서 허리를 숙인 채 하루를 버텼어요. 그런데 그 탄광 안에서 이창수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나가겠다고요. 그 결심 뒤에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의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한국어를 독학하고 자기 체급보다 훨씬 무거운 선수들 사이에서 선발전을 뚫어내고 전 재산을 털어 비행기를 탄 그 사람이요.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던 새벽 6시. 뒤에서 누군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보위부가 수갑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탄광에서 기차까지 사랑과 탈북이 한 몸에 얽힌 이창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사람들은 흔히 영웅이라는 단어를 쉽게 씁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영웅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몸으로 겪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북한 유도 국가대표,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 동상까지 세워진 영웅. 그리고 단 한 번의 패배로 탄광으로 끌려간 사람. 바로 저, 이준혁이 그 주인공입니다. 제가 유도를 시작한 건 10살 때였어요. 아버지와 삼촌이 모두 레슬링 선수 출신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운동하는 집안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저한테도 스며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레슬링만큼은 시키고 싶지 않으셨어요. 워낙 타이트하게 붙어서 싸우는 운동이다 보니 몸도 혹독하게 닳고 무엇보다 너무 고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선택해 주신 종목이 유도였습니다. 유도는 그래도 양반 체육이라고 했거든요. 서서 하는 운동이고 도복도 제대로 갖춰 입고 레슬링에 비하면 훨씬 점잖아 보인다고요.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막상 해보면 유도도 만만치 않게 거칩니다. 그래도 저는 처음 유도를 배우던 날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그 감각,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는 순간의 짜릿함.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삼촌 친구분이 유도 선생님이셨는데 거기 따라가서 처음 배우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던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시작한 지 딱 1년밖에 안 된 아이가 전국을 제패했으니까요. 코치 선생님도 아버지도 저도 솔직히 반은 얼떨떨했습니다. 그냥 재능이 있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았어요. 타고난 거라는 말밖에는요. 그 이후로 제 유도 인생은 그야말로 독주였습니다. 북한 국내 대회에서는 저한테 이분 친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느 대회를 나가도 어느 선수와 붙어도 이분을 채 버티는 상대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특별히 센 건지 아니면 다른 선수들이 약한 건지 스스로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16살에 평양시 대표팀에 들어가고 17살에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면서부터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국내에서만 강한 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선수였던 거예요. 1986년 저는 청소년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3번째 자리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 무대가 얼마나 높은 곳인지 실감이 잘 안 났어요. 그런데 1988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부터 주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국제대회 메달을 따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는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메달 하나만 따와도 영웅 소리를 들을 판인데 저는 그 이후로도 해마다 시상대에 올랐으니까요. 1989년 유고슬라비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3위,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2위. 이 기록들이 지금 말로 쭉 나열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처절한 훈련과 피땀의 결과였는지는 저만이 압니다. 북한에서 세계선수권 메달을 따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공화국 훈장이 나옵니다. 공화국 영웅 칭호가 주어지고 먹는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민증 카드도 나오죠. 보통 가정에서는 한 달에 계란을 7개, 8개 받는 게 전부인데 저는 혼자서 30개를 받았어요. 명절이 되면 냉동차가 집까지 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 하사품을 전달해 줬습니다. 박스 안에는 온갖 귀한 식재료와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22살이 되던 해에 당원으로 특별 가입까지 됐습니다. 또래 청년들이 전부 군대에 있을 나이에 저는 당원이 되고 훈장을 받고 영웅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 사회에서 상위 1%의 삶, 그게 바로 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동상도 세워졌어요. 평양 청춘거리 체육관에 가면 종목별로 전설적인 선수들의 동상이 있는데 유도 코너에는 저 이준혁의 모습이 새겨진 동상이 서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일본에서도 북한 유도하면 이준혁이라는 이름을 알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이름은 몰라도 이준혁은 안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는 그냥 운동선수가 아니었어요. 공화국의 얼굴이었고 국가가 세계를 향해 내세우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때의 찬란함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얼마나 더 잔인하고 황당한 것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웅이라는 자리, 그리고 단 한 번의 패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그 이름만 들어도 저는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 대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으니까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대회에 나가기 전부터 몸 상태가 심각했어요. 훈련 중에 갈비뼈를 다쳤거든요. 유도 선수한테 갈비뼈 부상이라는 건 단순히 아프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오고 상대를 잡고 던지는 동작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대회에 나가야 했습니다. 아니, 나갔습니다. 선발전이요? 저한테는 없었어요. 이창수는 무조건 1등이니까 선발전 같은 건 필요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영광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관성이 오히려 저를 올감했어요. 몸이 이 지경인데도 누구도 대신 나가라는 말을 못했고 저도 그냥 나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훈련은 제대로 못했어요. 사우나에서 체중만 겨우 맞추고 뛰지도 못하고 유도 동작 연습은 꿈도 못 꾼 채 그냥 베이징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건 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껏 쌓아온 몸의 기억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몸이 기억하는 감각, 수천 번 반복해온 기술들, 그게 저를 결승까지 데려다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갈비가 부러진 채로 훈련도 못한 몸으로 저는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는 경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상대방의 공격을 버티면서도 역습 타이밍을 노리고 체력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기술의 정확도로 버텨나가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딱 결승에서 만난 상대가 하필이면 대한민국의 정훈 선수였어요. 운명의 장난이라는 말이 이런 때 쓰는 거겠죠. 만약 그 결승 상대가 다른 나라 선수였다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을 겁니다. 갈비뼈 부상을 안고도 결승까지 올라간 투혼, 그리고 은메달이라는 성적. 그랬다면 북한당에서는 오히려 저를 치켜 세웠겠죠. 부상을 이겨낸 투사, 당에 대한 헌신의 표본이라고요. 계란 30개가 50개로 늘어났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가 한국 선수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지는 게 아니라 북한이 절대로 지면 안 된다고 여기는 나라의 선수한테요. 그 순간부터 저의 패배는 단순한 스포츠의 결과가 아니게 됐습니다. 경기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건 정말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제가 정훈 선수의 팔을 꺾다가 실제로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관절이 나가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정훈 선수는 그 팔로 일어나서 다시 싸웠습니다. 저도 갈비가 부러진 채로 끝까지 버텼고요. 양쪽 다 온몸을 갈아 넣은 경기였어요. 그 경기를 보면서 북한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모두 손에 땀을 쥐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졌습니다. 은메달. 누가 봐도 대단한 성과였지만 진 건 진 거였어요. 그것도 한국 선수한테. 다음 날 아침 사우나에서 정훈 선수를 다시 마주쳤어요. 그의 팔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그냥 포기하지 그랬냐고 물어봤는데 정훈 선수의 답이 참 인상 깊었어요. 경기가 끝나면 군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이분을 위해 인생을 다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직감했어요. 아, 이 친구도 나처럼 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남북이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그 경기에서 모든 걸 쏟아부은 이유만큼은 서로 닮아 있었던 거예요. 경기장 안에서는 적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절박함은 똑같았습니다. 귀국 후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환영이 아니었어요. 사상 투쟁 자아 비판 모임이었습니다. 팀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저는 가운데 세워지고 팀원들이 돌아가며 저를 비판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 앉아서 저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국내 대회에서 저한테 2분도 못 버티고 졌던 선수들이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메달 한 번 따본 적 없는 사람들이 세계 선수권 1위 출신인 저를 앞에 세워놓고 웃으면서 비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금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뼛속 깊이 느꼈어요. 비판 모임이 끝난 뒤 저한테 내려진 결정은 탄광 배치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열악한 갱도로요.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당의 배려로 계속해야 한다고 했고 억지로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탄광도 가야 했어요. 공화국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탄광 노동자가 된 겁니다. 그 황당함, 그 분노, 그 배신감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나라는 저한테 탄광을 돌려줬습니다. 삼진탄광.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게 어떤 곳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탄광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갱도가 여러 개 있었는데 번호가 낮을수록 먼저 뚫린 오래된 갱도예요.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제1갱도에 배치됐습니다. 가장 열악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사람이 버티기 힘든 곳으로 보낸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배치였어요. 제1갱도는 지하 670m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건 없어요. 허리를 숙인 채로 좁은 통로를 걸어서 내려가야 했는데 그 통로가 너무 낮아서 거의 기다시피 해야 하는 구간도 있었어요. 한 번 내려가면 햇빛은 볼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캄캄한 지하에서 허리를 곧게 펼 수도 없는 공간에서 석탄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환경 속에서 일을 했어요. 숨을 쉴 때마다 석탄 가루가 목으로 들어왔고 온몸은 금세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운동선수한테 몸이 전부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몸이 세계 선수권 1위를 차지했던 그 몸이 지하 670m 아래에서 허리를 숙인 채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멍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국제 무대에서 메달을 목에 걸고 평양 시내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보던 제가 이제는 탄광막장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몸은 빠르게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도 선수의 몸은 특정 근육을 정교하게 사용하도록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몸이에요. 그런데 탄광에서의 노동은 그 반대였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무리한 동작으로 반복적인 충격을 계속 받아야 하는 노동이었어요. 관절이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허리는 점점 굳어갔으며 갈비뼈 부상도 제대로 낫지 않은 채로 더 악화됐습니다. 그때 탄광 안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분노였어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바쳤는데 고작 결승에서 한 번 졌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그 분노가 한동안 저를 지탱해줬어요. 그런데 분노도 오래가지는 않더라고요. 분노가 지나고 나니 배신감이 남았습니다. 나라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에 대한 배신감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화국이 최고라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지하 670m 아래에서 석탄물에 발을 담그고 서 있으니까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아버지한테 왜 이 나라에 그냥 있느냐고, 더 좋은 곳으로 왜 나가지 않았냐고 원망 섞인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나는 공화국 영웅 칭호까지 받으면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는데 내 자식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나라에서 내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다는 확신이 지하 막장에서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배신감과 절망이 뒤섞인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아주 조금씩 다른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는 탄광에 오기 전부터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어요. 1989년 유고슬라비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처음 만났던 그 사람. 대만 국가대표 유도 선수 진영진이었습니다. 진영진을 처음 만난 건 대회 선수촌에서였어요. 당시 대만과 북한이 같은 숙소를 쓰게 됐는데 저는 그때 연달아 메달을 따면서 기세가 오를 대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메달을 따고 들어오는 저한테 한 여자 선수가 다가왔어요.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냐고 먼저 말을 걸어온 거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고 나서 저도 모르게 그 선수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담한 행동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1988년 올림픽 이후로 북한 선수들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한국은 잘 살고 북한은 못 산다는 게 알려지면서 대회장에서 북한 선수들을 대하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영진은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말도 안 통했지만 그 눈빛 하나로 저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반가웠어요. 국제 무대에서 고립감을 느끼던 저한테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나라의 선수가 건네는 그 따뜻한 시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이후 대회가 끝날 때마다 진영진은 선물을 챙겨줬어요. 작은 것들이었지만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께 드리라며 따로 선물을 준 적도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선물들을 북한 집에 들고 갔는데 어머니가 사진을 보시더니 착하게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찌나 가슴에 박히던지요. 탄광 막장 안에서도 그 기억만큼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진영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무제한급으로요. 진영진이 무제한급으로 출전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원래 그 선수의 체급은 66kg이었거든요. 유도에서 체급이라는 건 단순히 몸무게 숫자가 아니에요.
그 체급에 맞게 훈련하고 근육을 만들고 기술을 조율하는 모든 게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제한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체중 제한이 없는 체급이에요. 당시 대만 여자 무제한급 선수들의 몸무게가 88kg에서 100kg 가까이 됐습니다. 66kg짜리 선수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선발전을 통과한다는 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진영진은 그해 자기 체급 선발전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베이징 아시안게임에 나오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저를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제한급 선발전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몸무게가 2배 가까이 나가는 선수들 사이에서 버텨야 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요. 그리고 기적처럼 선발됐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베이징 선수촌에서 진영진과 다시 만났을 때 그 반가움은 말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1년 전에 볼에 뽀뽀 한 번 하고 헤어진 사이인데 1년 만에 다시 봤을 때 그 사람이 먼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유학생한테 과외를 받고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직접 공부한 한국어였어요. 1년 동안 대표팀 선발전 도전과 한국어 공부를 동시에 해낸 거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떨리고 설레던지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어요. 강철 같다는 소리 듣던 사람이 서툰 한국어 몇 마디에 그냥 녹아버렸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저희는 매일 저녁 몰래 데이트를 했어요. 선수촌 안에서만 가능한 데이트였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대만 선수단과 북한 선수단이 같은 셔틀버스를 타고 경기장으로 이동했는데 진영진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옆자리를 항상 비워뒀어요. 누가 앉으려고 하면 사람 있다고 막았고 제가 버스에 타면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북한 코치들이 보든 말든 보위부가 눈치를 채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 저는 이미 이 나라를 마음 안에서 반쯤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선수촌 꽃밭에서 꽃을 한 송이씩 꺾어서 진영진한테 줬어요. 장미에는 가시가 있으니까 꺾으려면 손을 찔리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매일 꺾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도 그게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 꽃 한 송이를 건넬 때마다 진영진의 얼굴이 환해지는 게 그게 저한테는 탄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북한 남자가 이렇게 로맨틱하다는 게 의외였나 봐요. 저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웠는데요. 그런데 그 달콤했던 베이징 시절이 끝나고 저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한국 정훈 선수한테 진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상투쟁, 자아비판, 그리고 탄광 배치. 탄광에 있는 동안 진영진 소식은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쓸 수도 없었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잘 있는지,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다 잊어버리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탄광 막장에서 하루를 버티면서 저는 그 사람 얼굴을 계속 떠올렸어요. 그게 버티는 힘이었는지 아니면 더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탄광에서 영영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장성택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소문이 돌던 사람이었어요. 스포츠에 유독 관심이 많았고 선수들을 직접 챙기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탄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로 분노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국제대회 메달을 따올 수 있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이창수를 탄광에서 빨리 빼내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한테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탄광에서 나와 다시 국가대표로 복귀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 명령 한 장이 저한테는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싸늘한 게 느껴졌어요. 결국 이 나라는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매달 기계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필요할 때는 영웅이고 한 번 지면 탄광이고 다시 필요해지면 꺼내 쓰는 존재.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면서 저는 더 이상 이 나라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탄광에서 나온 뒤 저는 겉으로는 예전처럼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국가대표로 대회에도 나갔어요.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의 영광을 위해 싸운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쌓아온 기술이 이끄는 대로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기회는 불가리아 아시아 오픈 국제대회에서 왔습니다. 대회 기간에 한국 선수들과 마주쳤어요. 저는 그 경기에서 일부러 기술을 걸지 않고 그냥 졌습니다. 세계 탑랭크 선수가 아무 저항 없이 지니까 상대 한국 선수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겠죠. 그리고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저는 그 선수 귀에 대고 아무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북한은 못 살겠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도와달라고요. 온몸이 떨렸어요. 만약 이 말이 새어나가면 그냥 탄광이 아니라 목숨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거든요. 대회가 끝났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냥 흐지부지 된 건지 아니면 전달이 됐는데 검토 중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달이 흘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훈련을 이어갔고 그러다가 1991년 7월 바르셀로나 세계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 주장 자격으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주장이에요. 한국 선수한테 지면 안 된다며 탄광으로 보냈던 그 나라가 그 선수를 주장으로 세운 겁니다. 이게 웃긴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자리가 오히려 탈북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한국 선수단과 마주쳤습니다. 안면이 있는 선수들이었어요. 그중 한 선수가 반갑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데 그 손에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악수하는 척 자연스럽게 건네받은 그 쪽지에는 바르셀로나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연락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쪽지를 받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되는구나, 이게 된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얼른 주머니에 집어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를 떴지만 손이 떨리는 걸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경기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전화할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도는 하루에 모든 경기를 다 치르는 방식이라 한번 이기기 시작하면 결승까지 계속 나가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2번째 경기에서 졌습니다. 탈락하면 그 다음부터 시간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경기장을 나와서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를 찾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이 됐고 총영사관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창수 선생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 들렸을 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때가 때인지라 마침 그해 여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리는 시기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탈북을 돕다가 한국과 스페인 사이에 외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났어요. 올림픽을 앞두고 스페인 입장에서도 민감한 사안이었고 국제올림픽위원회 규정상 스포츠가 정치에 이용됐다는 논란이 생기면 복잡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총영사관 측에서는 바르셀로나에서는 직접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기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어느 역에서든 내려서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 영사관을 찾아가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으로 기차 노선을 떠올렸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파리에서 벨기에, 서베를린, 폴란드, 벨라루스, 모스크바를 거쳐 평양까지 가는 노선이었어요. 비용 절감을 위해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고 가기로 했는데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된 거였습니다.
노선을 따라 가다 보면 서베를린이 나와요. 저는 거기서 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베를린은 북한 대사관이 있고 분위기가 달랐지만 서베를린은 자본주의 진영이었고 한국 영사관도 있었으며 역사적으로 동구권 탈출자들을 돕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서베를린에 가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기 바로 전날 밤, 뜻밖의 방문객이 숙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거기 서 있던 사람은 진영진이었어요. 선수도 아닌데 이 대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저를 보러 사비로 비행기를 타고 바르셀로나까지 온 거였습니다. 손에는 티셔츠 한 벌을 들고 있었어요. 거기에 자신의 사진을 인쇄해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긴장으로 죽을 것 같은 그 밤에 이 사람이 그냥 보고 싶어서 날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영진한테 탈북 계획을 말했어요. 더 이상 북한 팀 코치들한테 인사하지 말라고 했고 나는 이제 저쪽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겠죠. 그래도 진영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기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편지를 한 장 썼어요. 또박또박 정성껏 썼습니다. 무릎에 부상을 하였어도 오늘의 만남을 위하여 참아온 것처럼 북경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당신이 어머니가 된 다음 당신 나라 말을 배워서 내 진짜 마음을 말하겠다고 당신은 꼭 내 사랑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썼습니다. 편지를 건네고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이 사람을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한다고 그러려면 반드시 살아서 이 기차에서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던 날 아침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코치진 중 보위부원이 선수들을 한자리에 집합시키더니 지금 우리 중에 탈출을 꾀하는 자가 있으니 서로 감시하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탈북에 성공하고 나서 안기부를 통해 들은 이야기지만 유럽 각지의 한국 대사관과 공사관 사이에서 암호문이 오갔다는 거예요. 이창수 선수가 탈북을 시도할 것 같으니 어느 역에서 내릴지 모르니 모두 대기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북한이 그 암호 통신을 감청한 겁니다. 이미 저의 탈북 계획이 북한 당국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보위부원이 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도 누군가 따라왔고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옆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기차가 달리면 달릴수록 서베를린은 가까워지는데 저를 둘러싼 감시망은 점점 더 촘촘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북한 보위부는 저를 모스크바 역에서 수갑을 채워 강제로 데려가기 위해 이미 사람을 세워두고 있었다고 해요. 서베를린에 닿기 전에 잡으려 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그 순간은 몰랐지만 분위기만으로도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건 주로 코치였어요. 오랫동안 함께 해외 대회를 다니며 밥을 먹고 메달을 따면 얼싸안고 기뻐하던 그 코치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사람 사이의 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평양에서부터 아껴두었던 뱀술 2병을 꺼냈어요. 이 술을 여기까지 손도 안 대고 가져온 건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코치한테 권했어요. 긴장 풀고 한잔하자고 북한에서 챙겨온 거라고요. 코치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었습니다. 안주라고는 오이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었겠어요. 둘이서 뱀술 2병을 다 비웠습니다. 코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술이 워낙 독한 데다 하루 이틀 피로가 쌓여 있었을 테니까요. 코치가 자리에 누우면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자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답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코치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말을 걸었지만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코치의 숨소리가 고르게 잦아들었습니다. 잠든 거였어요. 서베를린역 도착 시각은 새벽 6시였습니다. 저는 뱀술을 같이 마시면서도 절대로 취하면 안 됐어요. 이 시간을 놓치면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하루 이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지만 기차가 서베를린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나 살아야 되니까요. 그 한 가지 생각이 몸을 깨워줬어요. 새벽 4시쯤 눈을 뜨고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2시간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 2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숨도 크게 못 쉬고 몸을 뒤척이지도 않으면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드디어 기차가 서베를린역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런데 기차가 멈추고 제가 내리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보위부인가 싶어서 천천히 돌아봤는데 승무원이었습니다. 기차가 곧 출발하니까 빨리 타라고 하는 거였어요. 정차 시간이 딱 5분밖에 안 됐거든요. 알았다고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승무원이 돌아서는 그 사이 저는 문이 닫히기 직전에 플랫폼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기차는 이미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붙기 전이었지만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건 분명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플랫폼에 발이 닿는 순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역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잡았어요. 다행히 택시가 있었습니다. 서독 돈이 없었지만 그건 나중에 해결할 문제였고 일단 총영사관 주소를 말했어요. 택시 기사가 데려다 줬고 영사관 직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살았구나. 드디어 살았구나. 그런데 영사관 안에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 대사관 측에서 눈치를 채면 외교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저를 근처 민가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사흘을 보냈고 그 사흘 후에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실감이 났어요. 탄광막장과 사상투쟁과 감시와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저 뒤에 남겨졌다는 게요. 그리고 동시에 편지를 쥐고 눈물을 글썽이던 진영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약속했어요. 반드시 다시 만나겠다고요. 1991년 9월 김포공항에 내리던 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지난달 바르셀로나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 북한 선수단 주장이었던 이창수 선수가 유럽 영사관을 통해 귀순을 요청해 오늘 대한항공편으로 도착했다는 뉴스가 나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저를 보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배우 같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웃는 얼굴이 예쁘다는 소리도요. 그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설마 한국에 이렇게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정훈 선수였습니다. 베이징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저의 팔을 꺾고 금메달을 딴 그 선수요. 나중에 정훈 선수 말을 들으니 귀순했다는 뉴스를 보고 유도를 해온 사람이 왔다는 것도 놀랍고 바로 이창수가 왔다는 것도 놀랍고 두 가지로 동시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찾아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줬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적이었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형제 같은 사이가 됐어요. 그게 스포츠라는 게 가진 힘인 것 같습니다. 온몸을 다 쏟아내고 싸운 사이는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를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국정원에서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 한국 적응 교육을 받던 기간이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경주와 울산으로 산업시찰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만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진영진이었습니다. 대만 신문에 제 귀순 기사가 났고 그걸 보고 성공했구나 싶어서 바로 한국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경주 구경을 하러 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지요.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경주 관광 중이었던 거니까요. 진영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울었을지 모릅니다. 편지 한 장을 받고 1년을 기다렸어요. 가시에 찔려가면서 꺾어준 꽃 한 송이를 기억하면서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나 밤새 걱정하면서 뉴스가 나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왔다는 기사를 보고 가족도 두고 배낭 하나 메고 날아왔는데 막상 그 사람은 경주 구경 중이라니요. 그래도 진영진은 기다렸어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말보다 눈빛이 먼저였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여기 있구나, 살아서 다시 만났구나. 그 확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저는 살아서 한국에 왔고 진영진은 기다려줬습니다. 편지에 썼던 그 말처럼 당신 나라 말을 배워서 진짜 마음을 말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한국어는 이미 제 언어였죠. 그래서 대신 진영진이 쓰는 중국어, 대만어를 배우겠다고 했어요. 사랑해요 라는 말을 대만말로 직접 건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안기부의 요청에서 진영진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초청됐어요. 그리고 만난 지 불과 석 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1992년 6월이었어요. 주변에서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희한테는 오히려 늦은 거였습니다. 1989년에 처음 만나서 1992년에 결혼했으니 3년을 서로 다른 나라에서 그리워하면서 기다린 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결혼에는 정말 아슬아슬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1992년 6월에 올렸는데 불과 2달 후인 8월에 한국이 대만과 단교를 선언했어요.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대만 관계를 끊어버린 거였습니다. 타이페이 시내에서는 태극기를 불태우고 명동대만 대사관 앞에서 화교들이 통곡하던 그 사건이에요. 만약 결혼식을 2달만 늦췄어도 한국과 대만이 단교된 분위기 속에서 결혼이 성사되기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기적 같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는 말을 저는 입에 발린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이 그 말의 증거가 됐어요. 진영진은 저를 만나기 위해 체급을 올려 무제한급 선발전에 나갔고 1년 동안 한국어를 독학했으며 자기 나라 대표팀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탈북 직전에 가장 긴장된 밤에 사비로 날아와서 손을 잡아줬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저는 그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진영진한테 대만말로 짧게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아이니.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발음이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진영진이 웃었어요. 눈물도 글썽이면서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탄광에서 보낸 그 어두운 날들이 전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진영진은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와 낯선 문화에 적응해야 했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하면서도 어색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이 모든 걸 결정해줬거든요. 먹는 것도 사는 것도 훈련하는 것도 전부 주어졌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먹을지부터 내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어요. 자유가 익숙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유도는 계속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건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국가대표 시절만큼의 체력은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 갈고 닦은 기술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한국에서 유도 코치로 그리고 지도자로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를 반갑게 맞이해준 정훈 선수와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어요. 경기장에서 적이었던 두 사람이 같은 나라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됐다는 게 여전히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진영진과 저는 아이들도 낳고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렸어요. 가끔 아이들이 아빠는 왜 다른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볼 때 저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탈북이라는 게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하게 됐어요. 그건 제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이 두려움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탄광에서 보낸 시간을 가끔 떠올립니다. 지하 670m, 석탄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던 그 공간. 허리를 곧게 펼 수도 없는 좁은 갱도 안에서 저는 영웅에서 죄인이 됐었습니다. 단 한 번의 패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패배의 상대가 적성국 한국의 선수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그 황당함이 지금도 실감이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탄광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유도, 이 사랑도, 이 삶도 몰랐을 거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그 어둠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니까요. 북한에는 제 동상이 아직도 서 있다고 합니다. 공화국 영웅 이창수의 동상이요. 그 동상을 세운 나라가 저를 탄광으로 보냈고 저는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동상은 남겨두고 왔어요. 그 동상이 거기 서 있든 말든 저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 동상의 주인공은 지금 한국에서 아내 손을 잡고 아침밥을 먹고 아이들한테 유도를 가르치고 저녁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봅니다. 탄광 안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햇빛을요.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꼭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북한에 남아 있었으면 계속 영웅으로 살았을 텐데 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영웅이라는 자리는 나라가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언제든지 떼어낼 수 있는 이름이죠. 탄광에서 증명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 삶은 아무도 떼어낼 수 없습니다. 진영진이 1년 동안 독학한 한국어로 말을 걸어줬을 때부터 이 삶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북한 유도 국가대표 출신 탈북민 1호입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한 건 단순히 나라가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제 자식이 이 나라에서 살게 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고,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을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를 기다리겠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탈북이라는 결정은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영진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기차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삶이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0살에 유도를 시작한 그 아이가 23세 탄광에 갈 줄, 25세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릴 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웃으면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몰랐고요. 그래도 살다 보면, 정말로 살다 보면 그 모든 굴곡이 결국 어딘가로 이어진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탄광의 어둠도, 달리는 기차도, 낯선 나라의 공중전화 앞에서의 그 떨림도 전부 지금 여기로 오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어요. 앞으로도 걸을 겁니다. 진영진 손을 잡고요.